책추남TV 북살롱에 참여하신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은행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협상도 가능하고 뭐 내놓으라고 해서 은행을 다룬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대신 투자할 만한 걸 은행 이자보다 더 나와서, 즉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올 수 있는데 투자할 공부를 해야지. 그건 공부 안 하는 거는 자기 돈을 그냥 녹여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려요. 그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벌었는데 내가 고생해서 노동해서 번 그 아까운 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야말로 정말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 돈을 녹여요. 근데 보험을 파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직업이다. 내가 아무 책임감 없이 만약에 회사를 갖고 싶다면 나는 보험회사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보험 필요 없어져요. 보험이 왜 필요 있어? 그냥 내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나 이제 질문 없어. 부모님은 젖속 키우시고 앞으로 젖속. 네, 앞으로는 이제 로봇 차기기를 놓으신다고도 하고 이제 노동력에서 빠지는 추세인데 이제 회장님은 농장 주가 되셨잖아요. 왜 그쪽 산업에 뛰어드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하는 농장은 저기요. 그런 돈 버는 농장이 아니고 네. 유흥이야, 유흥. 내 놀이터예요. 네, 물론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쓰는데 나는 그 생계를 위해서 농장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짐 여자 회장님도 짐이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열리기만 거기 매력을 느낀다 하는데 회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가 오픈되면 거기서 잘 뭐 하고 싶은 아니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북이 네. 전쟁 평화 협정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종전 협정을 하고 남북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황까지만 간다 그래도 아마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북한 아무래도 이제 남쪽의 경제력이 강하니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막 전쟁 때 이렇게 막 우리가 북한을 저렇게 되면 도와줘서 막 많은 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돼서 생기는 우리의 자산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국방비니 뭐니 이게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상세하면 비슷비슷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전쟁 위험 없이 비슷비슷한 게 차라리 낫지. 기회도 그렇고. 그리고 남북이 합쳐갖고 우리가 내수가 엄청 커진다면 우리한테는 정말 기회일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자본가의 특성을 많이 배운 남한 사람한테는 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 측면으로는 경제적인 측면만 단순하게 봐도 되게 기회로 봐요. 그리고 북한 때문에 생기는 그 주식 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있어요, 확실히. 퍼가 한 3, 4는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만밥 못해요 지금. 남북은 외국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가끔 보면 지금도 한국이 전쟁이 난 줄 알고 내가 가끔 미국 경연자들 한국 오자고 가끔 그러면 행사 때 무서워서 안 온다는 사람 여기는 맨날 뭐 로켓 미사일 저기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어디 카자 지구 보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야. 폭격 날아다니고 이러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농담으로 뭐 주말에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정원에. 요새는 라면도 안 사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도 국제적인 인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주식의 리스크로 들어가서 주가 지수의 전체 액을 깎아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어져도 꽤 올라지겠죠. 책하고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네. 지금 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전 대전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일종의 테스트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하시는 사업을 지방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이나? 아직은 없어요. 이건 기업적 판단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으로는 이 용어가 고밀도 다점포 방식이라고 해요. 내가 매장 하나 되게 잘 만들어서 무슨 설렁탕집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프랜차이즈 해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열고 저기다 하나 열고 막 여는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각기 떨어진 장소에 이 많은 매장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비효율적이 되면서 나중에 공동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고밀도 다점포 방식으로 매장을 늘리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 세븐일레븐,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하나 차리고 난 다음에 주변으로 우르르 차리고 우르르 차리고 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면 물류와 인건비와 유통을 다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쉽게, 제일 관리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 여기가 한국은 나한테는 주요 매출이 나오는 지역으로 하기는 작은 나라예요. 그 대신 강남권은 모여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강남 안에만 지금 박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커져서 강남을 벗어나면 지금 꽃집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으로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서울 시내를 다 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도시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단순히 사업적 결정이에요. 뭐 안 돼도 왜 우리는 여기 뭐 이런 소리 하던데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 지금 가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배달도 안 되고 지금은 유통도 안 되고 교육을 한번 시키려도 매니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려니 그냥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건강에 계속 박는 게 먼저잖아요. 사업하시나 봐요? 아니요. 대표님 몇 년 전에 뵀는데도 어떻게 체육이 똑같으세요? 똑같이 먹었어요. 계속 푸시업 하시는 거예요? 아 하는데 요새는 내 어깨를 좀 다쳐서 못 하고 있어요. 얘가 눌러주고 있어요. 그 생각이림이 책에 보면 100번 쓰기, 100일 100번 쓰기 제가 그걸 회장님이랑 똑같이 7번을 해봤거든요. 7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 노트를 한번 회장님 혹시 오실지 모른다 해서 한번 봤는데 뭐라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왜 안 됐을까? 대표적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돼. 아 얘기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유는 알긴 알았거든요. 저희 이제 책주남님 모임, 국정 모임에서 거기에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을 비교를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거기에 내용이 있었는데 결핍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집을 100평짜리를 뭐 해주세요. 뭐 돈을 뭐 100억을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7년 전인가 그때 썼던 거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실제로는 방향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게 누가 벌게 해줘?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하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꿈이라는 거 행동을 하고 나서 써야 되나요? 행동이랑 쓰는 거랑 같이 같이 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그런 목표가 명확해지면 거기에 내가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고 이것만 쓰고 있으면 누가 갖다 주나. 대부분은 그거 행동과 맞춰서 똑같이 해줘야 돼. 내가 100억을 받으면 100억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해야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사업 초기 구상을 한다든지 이걸 키워서 뭐 몇 장을 몇 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쳐야지. 이게 내 꿈이 너무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그게 오려면 그 과정을 있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그게 떨고 오게 되니까 그거는 그냥 기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다시 써보겠습니다. 100번 쓰기 하는 거에 유용한 점은 뭐냐면요. 이게 100번 쓰기가 다 되면 내가 교주가 돼 있겠지. 100번 쓰기 유용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함으로써 그 인연과 과정을 다 내 안에 모아버리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결국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니다가 생기는 기회로 보여요. 근데 그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거리를 보이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썼다고 다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피해자가 대중적으로 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걸 위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대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나온 사람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 잠깐만 그 요리하면서 백종원 대표 아니 백종원 대표 그 정도 유명한데
아직까지 추문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네. 물론 관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 외에 뭐 오뚜기 회장 네. 네, 맞아요. 이런 뭐 이렇게 올라오면 오히려 막 미담이 올라오잖아요. 네. 물론 그 안에도 들어가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묻혀지지 섞여서 그 정도 되는 기업인들이 한국에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인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공평해지거나 합리적으로 되면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그걸 무마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이 없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한국의 부의 축적 과정이 그동안 그렇게 딱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건 문화적 기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 지금 나은 사람들이 많이 기업인이 존중받는 때가 조만간 올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면 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흔적이 나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그게 대부분 그래도 없고 나도 점주들이 많으니까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게 없는 편이고 또 켈리 같은 경우에도 켈리 씨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있으면 못해. 금방 창피당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그러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비난할 사람 중에 하나. 알고 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 그럼 그 면에서 이 리스크를 감당하시면서 이런 거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아니 뭐 질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조금 노출돼 갖고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지. 내가 수업 때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 안타까운 게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일종의 선생들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뭐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사람들을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책을 소개해도 화내고 뭐 딴 사람 만나러 가도 화내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왔다고도 화내고 왜 내 밖을 나가냐 이거지.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질문을 해 답을 해주려고 해요. 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위대한 선생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예를 표하고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즐기는 선생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진짜 좋은 선생은 내 울타리에다 가두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내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시 커야 돼 자기가. 저 울타리 끝까지 달려가서 내가 모르는 데까지 가서 거기 닭이 성을 쌓아야 돼. 그리고 그 울타리 밖을 나간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나중에 배웠다는 것도 잊어먹어야 돼. 그게 되게 멋진 선생이에요. 그게 선생의 원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이익 구조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또 이 소리 한다고 또 멋있어갖고 더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자꾸 좋아하면 안 돼. 나를 벗어나서 좋아해. 아 보니까 이 책에 별거 아닌 것도 들어있구나.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네. 이렇게 옮겨가야지 잘하는 거죠. 그래야 내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여기 배운 대로 해. 여기에 정답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은 이건 하나의 방식인데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해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을 안 가져와야 돼. 내가 그때 가르쳐줬더니 지가 나가갖고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하는 선생도 많잖아. 책도 자기 거 안 사고 딴 거 사면 막 화내고 인스타에도 올리면 막 전화해서 부르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 회장님이랑 이제 같은 사업으로 켈리치 회장님이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9월에 강연을 한번 열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총괄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콘서트 할 때. 근데 이렇게 좀 성향이 두 분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제자 양성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렇게 연관이 있으셔서? 아니요, 켈리는 그냥 찾아온 케이스. 제일 먼저 찾아온 학생이에요, 나한테. 1호. 내 책 김밥하는 시어가 나왔을 때 그거 들고 그냥 왔어요. 물론 근데 그거 갖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켈리는 켈리의 독창적인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봤지만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켈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았으면 똑같이 켈리처럼 성공 아니에요. 그건 켈리의 능력이에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누구든지 그런 기회를 볼 수는 있었는데
그 본거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내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건 켈리의 꽤 큰 장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켈리가 와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직원들 되게 우습게 봤을 거라고, 켈리를. 근데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은 여전히 직원이고 켈리는 큰 기업을 갖게 됐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다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 연결돼서 돈의 속성에서 보시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같이 여러 제자가 벌써 3,000명이 넘으시잖아요. 그 중에 켈리 최 같은 인물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시면 회장님께서 하늘의 뜻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일반적인 부자는 된다고 믿어요. 돈 관리를 아주 함부로 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성실하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 사회에 맞는 운이 같이 거기 와야 돼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뭘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 구조적으로 사회 안에 어디에 안착돼서 문화와 뭐가 맞을 때게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운인 거예요. 물론 그 운도 내가 되게 여러 개 노력하고 막 찾아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인 거죠. 왜 운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지금 다시 망하면 처음부터 똑같이 이만큼 키울 수 있을까? 천만에. 켈리는 키울 수 있을까? 천만에.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제자들 되게 많지만 특히 외식 기업 쪽에는 아주 거물들이 많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망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무도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대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일이 더 많이 벌어져요, 시장에서. 한 번 만든 사람이 그런 브랜드 하나 잘 만드니까 두 번째 또 해야 되잖아. 두 번째를 브랜드를 만들어도 똑같이 성공한 사람은 난 둘밖에 못 봤어요. 그게 하나가 조스 떡볶이고 바르다 김 선생이고, 또 하나가 연한 시장하고 마포 알메기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실패했어. 자본 갖고 경험 다 있었고 직원도 다 있는데도 두 번째 브랜드를 똑같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시대의 운이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 때 어디에 적당한 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난 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막 어떻게 했다고 해도 결국은 여기에 상당한 많은 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라서, 사업을 되게 키웠다고 내가 뭐 위대한 사업가다, 뭐 난 잘한다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 못해요. 절대로 얘기 못해요. 근데 모두가 회장님처럼 이런 부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이 땅에 왔 어떤 소명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두가 사업가가 될 수도 없고, 누군가는 가난한 성직자가 돼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한데, 그 각자가 그러면 스스로 내게 적절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답변이 다 다르고, 액수에 관한 관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막상 부를 원하지만 얼마만큼 되는 부가 나에게 적절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나는 얼마큼이면 부자인가를 되게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의 기준, 그거를, 근데 그 소득이 급여 소득이 아니라 자산 소득이죠. 일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소득이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빚이 없어야 돼요. 즉 내가 집으로 빚을 지거나 어디에 빚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 충분히 부자라고 봐요. 내가 돈을 가져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돈은, 물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쓰는 사람이 많은 돈이 있긴 한데, 내 경험으로는 돈이 많아져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내가 하루에 쓰는 용돈의 양,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여러분보다 어쩌면 작을 수도 있어요. 쓸 데가 없어.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혹은 어디서 자랑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나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와이프가 200불씩 용돈을 줬었는데 그 200불을 내가 일주일에 못 쓰니까 안 주더라고요. 조금씩 빼가 이제. 결국 흐지부지 돼갖고 지금 용돈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쓰임의 방향만 결정되면 어디 넘어가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라는 거는 정말 상대적인 거거든요. 대신 내가 노동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 가족 하나는 잘 지킬 수 있겠다. 내 직계 가족 하나라도 잘 지킬 수 있다. 이 정도면 난 다 부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 기준이 받아들여지세요?
네. 만족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직계 가족을 보살피는 또 그게 다르잖아. 맞아요. 30평에서 만족하실지 100평에서 만족하실지 이게 또다시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돈이 나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의미를 정말 명료해 보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미리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자기가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지 한계를 정하죠. 나는 내 수준에서 지금 사업을 더 키워서 엄청 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욕심을 내면. 근데 그러려면 옛날에 하듯이 다시 사업을 해야 돼. 근데 그건 하기 싫거든.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부자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에요.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탁 털고 다 나올까. 되게 고민이에요 지금. 거기 잡는 기준점은 있으세요? 기준이 없어서 되게 고민이에요. 재밌죠. 여러분도 기준이 필요한데 또 다른 단계로 가서 또 다시 기준을 고민을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결정이 되니까. 그 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재산의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실제로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돈이 수시로 변해. 어제 테슬라가 100원이 아니 몇 불이 올랐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내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요. 평소에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 나쁜 거를 고치면 내가 원하는 몸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의 반영물인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면 몸이 좀 달라지고 이 습관을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저녁에 저는 5시에 저녁을 먹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와도 5시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5시 이후에는 식사가 없어요. 이거 거의 지금 몇십 년 버릇이에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자동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걸을 수 있으면 항상 걷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음식을 막 과하게 먹는 거 배부르게 막 차고 먹는 일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모님 집에 갔다든지 이런 건 예의상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먹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몸의 형태나 체형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쉰다고 하시고 전 세계 뉴스랑 아 이게 쉬시는 거구나. 아 휴가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거는 매일 하는 루틴. 그걸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계속 적용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나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인 재산 관리 방식으로는 그거의 패턴을 놓치게 되면 시장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들여다봐요. 그다음에 그건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패턴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사이트들, 유머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다 뒤져요. 그래서 아이들 용어까지 지금 현대 유행하는 용어 이런 것까지 다 습득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최근에 우리 조카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딸의 언니가 둘이 있는데 그 언니들은 이 말을 못 들어요.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올때 레모나 혹시 아는 사람? 올때 레모나. 아, 저밖에 없나요? 20대 이게 벌써 틀리잖아. 그럼 라면 먹고 갈래는 아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자고 가는 거 아니야? 나 우리 먹고 갈래. 지금 10명 안 되잖아. 올때 레모나는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처음 들었어요 혹시? 네. 여러분들이 나보다 늦은 거예요. 미국에 사는데도 나는 이거를 벌써 7, 8년 전에 10년도 넘게 들은 이게 사실은 거의 속담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현대사의 흐름과 현대사의 사람들이 유행하는 관점들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군데를 다녀요. 그래서 패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올 때 레모나 설명 좀 해줘. 아, 메로나,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뭐 이게 설명이- 나갈 때 이제 오빠나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올 때 메로나가 제일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고 그냥 그럴 때 그냥 심심할 때 뭐 시킬 때 그냥 올 때 메로나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좀 네, 좀 굳어지? 뭐 시킬 때 나도 뭔가 덤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막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은 나도 메로나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아니, 이렇게 설명을 더 깊게 하자면, 자세하게 하자면, 왜 저게 말이 생겼냐면, 가족 누구 오빠한테인가 뭔가 뭐 부탁하려고 올 때 메로나 사오라는 말을 쓴 거를 잘못해서 배달하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택배하는 아저씨한테 올 때 메로나, 근데 올 때 메로나를 사온 거예요. 이 어이없는 장면이 캡처가 돼갖고 그 말이 되게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말로 쫙 번졌었어요. 그래서 올 때 메로나 하는 거는 되게 뭘 진짜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농담 겸 유쾌하게 쓰는 벌써 한 거의 몇 년 된 농담이에요. 한때는 이게 지금 라면 먹고 갈래만큼 유명했잖아. 이런 거 지금 처음 듣잖아. 나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가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예요. 사회 현상. 내가 쓸 일은 없는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라면 먹고 갈래면 몰라요? 그건 자고 가라는 얘기예요. 남자친구한테.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놀랐어요? 어머나. 그동안은 강의 낭비하셔도 이 감탄이 안 나오네. 여자애가 남자를 직접적으로 꼬실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비어 있어.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영화에 나왔던 아마 장면이에요. 광고에. 그게 이제 이렇게 변형돼 갖고 이게 미국판은 넷플릭스 볼래 이래요. 나라마다 좀씩 틀려요. 그 말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가 뮤지컬한테. 라면 먹고 갈래가 그게 계속 고정화돼가지고 그인 걸로 알아요. 그럼 그런 말이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제가 이 얘기를 회장님 말씀 전에 어디서 들었냐면 이건희 회장님을 직접 그리스를 1대1로 가이드를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직접 나눴을 때 궁금하잖아요. 그분만 전폭적으로 가이드를 했는데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리스에서도 꼭 챙겨보시는 게 CNN 그리고 한국 드라마. 그래서 신선하다 그랬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고 저는 뉴스 다 훑고 증권 쪽, 뭐 방송 쪽 다 훑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봐요. 아침에도 내가 소개했지만 혹시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3% 봐요. 전혀 난 경제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 또 모르겠다 그러면 3% TV 켜갖고 거기 나온 거 한 100개 정도만 들여다봐. 한 일주일만 진짜 미친 듯이 보면 100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 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3% 추천한 이유는 거기가 그나마 그래도 고급 정보와 괜찮은 참여자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금융에 관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트. 3% 숫자 3이 아니라 1, 2, 3 할 때 3%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돼요. 얘기하신 중에 성공이라는 나만의 언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이라는 것을 때도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이란 영성에 관해서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이걸 내가 얘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언어로 그냥 이게 뭐 철학적이고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까 기준이 되잖아요. 회장님께서도 사업을 더 키울까 말까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일 거고 아까 그래서 은연중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걸로 좀 이해했고 그게 언어화되는 거 그게 뭐 거창한 철학적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 그게 가장 실질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내 예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면 얼추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33살 때까지 되게 지극히 보수적인 교단, 기독교 교단에 있었어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데였는데 예를 들면 와이프 외의 여자하고는 손도 안 잡고 말도 안 섞을 정도였어요. 아주 보수적인. 근데 그때는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되게 스스로 내가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의 속성에 대해서 참 고민을 몇 년을 하다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교회를 갔는데 미국 교단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종교라면, 진리라면. 거기서부터 내 관점을 다시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럼 이 교단이 옳지 않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공부해보자. 근데 자, 그러면 교단이 옳은가를 보려면 기독교가 옳은가를 뒤져봐야 되잖아. 종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종교 중에 어느 게 옳은가를 보기 전에는 종교 자체가 옳은가를 또 들여다봐야 될까. 이게 그렇게 거시적으로 자꾸 시각을 넓혀가다가 어느 날 내 표현을 이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막 차 뒤로 빠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바뀐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갔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 다른 인종, 모든 게 바뀌어서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그날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관점이 33살 이후에 그 관점이 내 첫 책부터 그대로 나와요. 지금까지 큰 틀로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미리미리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결국 저 사람이 나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로 느껴지고 이걸 살인, 강간, 이런 사기 이런 거 외에는 나는 거의 죄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 기준에 도덕이라는 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 이후 되면서 결국 그게 다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그 여러 사람의 가치 기준과 행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그래서 내 삶 전체에 그냥 스며들어 버린 거죠. 이 얘기를 잘못하면 자꾸 목사들이 이 얘기 듣다가 형이라고 부르면 이거 이제 그만둔 거더라고요. 되게 조심하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또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이 얘기하게 돼요. 그런 계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오신 거예요? 오래 고민했죠. 오래. 고민하다가 뭔가 한 번에 탁 이렇게 다 구슬이 깨어지듯이. 구슬이 깨야지. 내가 더 깊게 얘기하면 종교 얘기가 돼서 그래서 용어로 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나는 어떤 존재고, 뭐 영성 엄청난 얘기까지 안 가도 그럼 성공이란 거야 내 언어로 정리할 거고, 행복은 그래서 나는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돈을 절대로 성공 기준으로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 아까도 성공한 사람 많이 봤냐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더 성공했다고 믿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가 다 틀리니까. 이게 높이 쌌다고 성공이 아니란 거죠. 멀리 온 사람도 성공이에요. 살면서 되게 어렵게 살고 어려운 일을 겪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어느 학교 졸업한 게 뭐 상관 있어. 학교 자체를 간 것만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멀리 가는 거거든. 그게 다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자기 가치 기준이 명확하고 이렇게 독서나 뭐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기쁨을, 이거 다 성공이라고. 뭐가 돈 버는 게 그렇게 성공이야. 그건 하나잖아. 그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이런 기준도 그때 33살 때 대부분 세워진 가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함부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구분 못해요. 편견이 별로 없어요. 나도 되게 많은 사람을 다 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편도 가르고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되게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뻐 보여.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직원들이 회사 나가서 차려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나도 창업했는데 내가 응원은 못 해주는데 방해할 생각은 없는 거죠. 여기에 뭐뭐 있냐면 버스 카드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우리 사는 집 그거 들어갈 때 하는 거. 이거는 내 여기 한국에서 쓰는 카드. 그러니까 이거 다 데뷔 카드 뭐라고 하지? 체크 카드. 그다음에 나도 크레딧 카드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건 회사에 쓰는 카드고. 그리고 이건 법인이 내가 다른 게 있어서 이 법인에 따라서 돈을 분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홀딩스에 쓰는 카드. 그다음 이렇게까지 원래 미국에서 많이 안 갖고 다니는데 여기는 지금 한국이니까 내가 갖고 다니는. 그리고 신분증 2개. 하나는 거소증하고
이게 한국식 영주권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는 여기 미국 라이센스. 이게 다예요. 그 돈을 안 느끼세요? 돈을 돈이 안 들고 다니세요? 돈은 여기서는 갖고 다니는 이유가 현금을 가끔 쓸 일이 있고 네. 그래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안 갖고 다녀요.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갑 나는 큰 거 안 써요. 왜냐면 엉덩이가 삐뚤어져서. 그거 되게 사실은 신체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 보면 지갑 꺼내 보면 거기에 이미 그게 지갑이 아니라 굳은 살이 돼 버렸다고요. 거기 그리고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번도 쓰지도 않은 명함들 막 언제 쓸지도 모르는 명함들까지 옛날 거 받으면 다 껴져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엉치뼈 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얇게 해요. 그러니까 안에 카드가 미국 가면 여기 카드 신분증 하나, 코스코 카드 하나, 크레딧 카드 하나, 그게 다예요. 그렇게만 3개만 다 갖고 다녀요. 현금은 지금 얼마 있나? 이게 현금이 다예요. 이만큼 갖고 있어요. 참 접으시는구나. 주머니에도 넣어야 되니까. 장지갑 얘기 내가 꽤 들었는데 그런 게 좀 교조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지. 확실히 덜 받지 않아.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 네. 돈을 이렇게. 예의상. 네. 근데 그게 그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쓰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매번 할 수 있으면 박자 맞춰서 다니면서 머릿속에 그러면 하면 돼. 혹시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장학교 하실 때 이렇게 가면 매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실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어른들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좀 가르쳐야 됐다 아니면 우리가 습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매너가 어떤? 그것도 제가 책에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라는 게 네. 입을 개는 거예요. 네. 자기 입을 자기가 정리하고 나오는 것. 그런 사소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제일 뭐가 거스르셨어요? 그 어른 사장학교 할 때, 어렸을 때.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외국 어디 다니시고 그랬을 때. 다 거슬리지. 사실은 창피해서 데려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 교육시켜요. 옷도 다 세미 정장으로 입고 오라고 교육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세계적 기준의 공공교육을 아직 받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국으로 컸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직까지 그거 못해요. 예를 들면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 간가 슈퍼맨 뭐 이런 프로그램 아들 데리고 뭐 여행 다니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애가 남의 호출집에 어디 갔는데 막 냉장고 여는 거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말려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그 집 여자의 가장 안쪽을 들여다보는 건 똑같아요. 함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차려놓으면 애들이라고 먼저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일종의 세계적 기준의 공공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호텔 다니는 문화도 좀 아직도 약하고 점점 많이 좋아지죠. 점점 많이 좋아지는데 전에 왜 내가 일본에 한번 갔는데 오사카에서 호텔에 있는데 아침 6시면 안 깰 수가 없어. 자동으로 깨져. 왜냐면 아침에 거기에 나가는 그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들이 정말 돗대기 시장을 만들고 거기 골목을 지나가요. 그 층을 전체를 다 막 부르고 두드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깨야 돼. 그걸 매일 아침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돌이켜보면 우리도 비단 다를 게 없어요. 미국 식당 가면 정말 난리예요. 서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 너 이거 시켜, 나 이걸 먹을게. 그래서 막 접시 날라가면서 던져가면서 서로 나눠 먹고 막 흘리고 정말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서양 사람들은 흘리는 거 되게 조심하거든요.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조심하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사회적 기준의 도덕이 어떤 부분은 아직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근데 한 번씩만 그렇게 해주면 고쳐요 다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식당 가서 벌써 가서 의자에 앉는 거. 미국은 서양은 안에서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손님이 아니라고 해요. 일로 앉으세요. 그것도 자기네 식당 배열에 따라서 의자 객석수에 따라서 서비스의 방향에 따라서 손님한테 자리를 권하는 거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한국 사람은 집회하는 데 가서 혼자 앉아도 막 4인석 가서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엉그러뜨린다고.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족하죠.